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에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이틀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비에 황사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황사비입니다. 중국에는 황사는, 우리에겐 황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당연한 줄만 알았던 맑은 하늘, 그리고 맑은 공기가 이젠 귀해졌습니다. 자, 먼저 각 신문의 일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율차 인재가 한국서 짐 싼 기막힌 사연, 이렇게 큰 제목을 달고 있고 밑에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자율차 만든 서울대 서승우 교수 울분을 토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기술, 인재 활용 기업 못 찾았다. 기술도 있고 인재도 있으나 이를 활용할 기업이 우리는 없답니다. 당장 돈 안 된다고 투자를 외면하고 있고요. 규제도 너무 촘촘해 사업할 엄두조차 못 낸다고 합니다. 결국에요, 미국 실리콘밸리로 제자들과 가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다음엔 경향신문입니다. 이쪽에 기사가 있군요. 사법농단 두 전직 대법관 박병대 고용한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군요. 자, 이번엔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정국의 핵, 조국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 믿는다, 이렇게 밝히며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G20 순방 중에 참모들에게 유임을 시사했다. 사법개혁 아이콘 문책을 할 때는 국정 추진 동력이 약화된다. 이 부분을 우려해서 믿는다.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군요.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자, 군 이래도 됩니까? 군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한 건가요? 파주서 박격포 훈련을 했는데요. 표적에서 800m나 빗나갔답니다. 이게 군에서 훈련한 거 맞습니까? 그리고 부대 안으로 잘못 떨어져서 두 발이 큰일 날 뻔했답니다. 20m 옆엔 기름 창고 다 죽을 뻔했다. 4단계 안전 절차도 생략했다. 당일에요, 11개 부대가 같이 훈련했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그래서 제대로 된 챙기기가 없었다는 그런 기사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면 기사를 좀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셨고요. 배재정 전 국회의원, 이경환 변호사,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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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자 신문 기사의 핵심을 4개의 키워드로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김앤장 압수수색, 조국 지키기, 유치원 3법 어디로, 그리고 프랑스의 노란 조끼,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신문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사법농단 수사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먼저 경향신문부터 좀 보겠습니다. 양승태 강제징용 가해자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를 3번 이상 만났다. 일단 가해자 대리인을 대법원장이 만났다. 심상치 않은 상황이군요. 그 내용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겠습니다. 2015에서 16년 대법원장 집무실 그리고 외부 식당 등에서 접촉을 했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또 내용 좀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사법부 피고 삼각 거래의 단서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옆에 기사 하나 더 보죠. 그렇다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의 변호사, 로펌의 변호사가 왜 만났을까요? 여기 내용이 돼 있습니다. 양승태, 김앤장의 재판 상황을 알려줬다. 이래서 만난 거군요. 변호사 세 차례 만나 소송을 논의했다. 검찰, 김앤장 사상 첫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먼저 최경철 편집위원님. 대법원장이 소송이 진행이 중인데 가해자 측 변호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선 뭔가 설명을 한 거죠. 자,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합니다. 국민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예. 아니, 그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예. 판단이 내려지고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것은 네. 개별 법관이 그 사안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 어떻게 그러면 대법원장이 모든 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판결을 개입할 수 있을까?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하죠. 그런데 법원의 지금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여태까지는 가능했다는 것이죠. 법원이 굉장히 권위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법원이 법원 행정처라는 인사기구 그리고 사무총괄기구를 갖고 모든 대한민국 법관들의 인사에 힘을 발휘를 하면서 대한민국 법관들의 실질적인 판결에까지 결국에는 개입을 해왔다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 법원의 권위적인 문화가 결국 예고된 참사를 빚었다. 사실 뭐 법원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법원에 그 뭐 지난 가을에 뭐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갔습니다만 등산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등산을 그 어떤 지방법원에서 등산을 다 가면 제일 앞장서 나가는 것은 법원장님이고 그 다음은 부장판사가 따라 올라가고 그 다음 밑에는 뭐 이른바 서열순으로 등산을 한다는 거죠. 서열순으로 등산을 올라가는 게 쫙 보인다. 그만큼 법원이 권위적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대법원장의 말 한마디가 일선 판사들의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가져왔다. 결국 이러한 권위적인 문화의 청산이 있어야 법원이 변화하고 법원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시각이고요. 결국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법원이 좀 더 문화를 바꾼다면 법원이 새로이 태어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전 의원께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에 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계속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관련돼서 가해자 측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을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 수장이 여러 차례 만났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저 사건만 그랬겠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정말 심각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저희가 뭐 흔히 삼권 분립을 얘기하면서 뭐 입법, 행정, 사법의 분리를 얘기를 하고 사법부의 경우는 그야말로 국민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서 국민들께서 인신구속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판결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향에도 흔들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재판을 하라고 헌법에서 보장을 해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이 나서서 직접 그것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우리 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김앤장 변호사를 만났다. 또 이분이 전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법원 출신이신 그런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는 결과를 지금 낳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큰 숙제를 우리 사회에 남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광환 변호사께서는 지금 사안 새롭게 또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세요? 저도 법조인 한 명으로서 정말 많이 안타깝고 정말 심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최경철 위원이 얘기했듯이 재판의 결과에 개입이 되었다. 인과관계가 있다. 변명의 여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호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사실은 소송 관계인은 재판부와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만남이면 틀림없고요.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화 내용도 역시 중요하다.
그래서 대화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예. 그 결과는 밝혀져야 된다. 예, 따라서 사실관계는 확인되어져야 되고요. 그렇죠. 그 부분은 뭐 명확히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사법부 독립은 정말 중요하고요. 다른 어떤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예.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처럼 예.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사법부는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예. 가능하면 다른 부서가 서로 터치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서로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존중하고 자제를 안 해주는, 그러니까 간섭을 안 해주는 것이 예. 서로를 위해 좋다. 장기적으로 좋다. 예. 비록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차분하게 인내를 가지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다려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권위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저는 모든 잘못된 권위는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과연 현 사회에서 모든 권위가 다 사라져야 되는가? 이 사법부의 사법권, 이 권위 자체도 과연 사라져야 되는가? 좋은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렇죠. 권위란 말이 어떤 가지 포함되어 있는지 잘 알 수는 예. 없지만 어쨌든 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어떤 좋은 의미에서 권위까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예.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도 있다라고 예. 본다면은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 모든 당사자들이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각자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다른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검찰, 사법농단, 개인 일탈이 아닌 대법원의 조직적 범죄로 판단. 이렇게 국민일보는 전하고 있군요.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 사상 초유의 영장 청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신병 처리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두 전직 대법관이 검찰에 출석할 때의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법관으로 평생 공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법원 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없이 일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조사 과정에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여기 책임 느끼십니까? 아직 국민들에게 분명한 사과를 하지 않으셨는데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후배들의 과잉 충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법농단 최종 지시자는 본인이십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십니까?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서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국민께는 사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에서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부인하신 건가요? 네, 저런 과정이 있었고요.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대법관이라고 하면 헌법에 규정이 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법부 전체에 미치는 충격 대단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씁쓸하죠. 저는 애써 그래서 저분들이 전 대법관이라는 타이틀로 저렇게 방송에 나가고 있지만 그 말 대신 전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붙여드리고 그 싶어요. 전에 사실은 대법관이기 이전에. 예,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이제 법원 행정처장 시절에 일을 했었던 문제. 그러니까 박병대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대법관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2016년 그리고 고영한 대법관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맡았었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가 참 이 판사로서의 재직 기간, 그러니까 판사로서 재판장에서 재판하는 기간보다도 어찌 보면 법원 행정처에서 근무 경력이 굉장히 길었던 두 분이에요. 두 분 다 판사의 역할보다는 행정가의 역할이 그렇죠. 더 많이 했다는 사실은 거네요. 그러니까 인사와 행정에 있어서 이 많은 일들을 했던 분이었는데 참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놓았던 게 그런 분들이 그럼 대법관으로서까지 했었어야 하느냐.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법원이 이 인사와 행정, 권력기관화 했었다는 부분을 단적으로 드러난 부분이고 그 권력기관화한 다음에
대법원이 가진 권력을 더 많이 갖고 해서 예. 재판까지도 부실하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례를 없애는 과정에 있는 어떤 아픈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물론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걸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 지금 정도 상황이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신병 처리, 검찰 쪽의 움직임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까 이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기자가 한번 질문하잖아요. 최종적인 책임을 본인이 지신 겁니까?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양 전 대법원장께 보고를 했습니까? 결국에는 사실 이제 더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 내지는 수사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하면서 예견돼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과연 여기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처장이었으니까 최종 책임자가 여기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양 전 대법원장까지 가느냐 중간 다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은 뭐 최종적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 수사까지도 결정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묵비권 계속 행사할 겁니다. 임 전 차장도 지금 묵비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입은 다물겠지만 이 검찰에서 저 두 분에게 영장까지 청구를 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객관적인 증거 자료나 진술 같은 것도 상당 부분 확보는 했다. 그렇지 않고는 대법관들에게 영장 청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관으로 가는 어떤 수순이다 지금. 이규환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뭐 대체적인 수사 진행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진짜 진짜 의심스럽다기보다 걱정이 돼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떤 게 이렇게 진짜 의심스럽습니까? 정의는 세워야 되고요. 진실은 밝혀져야 됩니다. 하지만 저것이 모든 사법부의 사법 전체의 문제는 아니다. 사법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법관들도 많이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수사가 사법부에 종사되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의 사기와 근위를 떨어뜨려서도 안 되고 자신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줘서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한부를 정확하게 도려내가지고 그래야만이 사법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승복을 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데 혹시 과도한 수사가 억울함이 생기게 된다든지 혹시 그런 문제들이 혹시 사법부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림으로써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재판 승복, 판결 승복이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대법원장이나 투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되는 이유는 혹시 잘못된 것 때문에 과도한 해석 때문에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가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기관도 어느 정도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환부만 도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환 변호사의 특별한 당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로 좀 가봐야겠습니다. 여기 먼저 한국일보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재신임에도 회북 정치, 감찰반 비위, 벼랑위 조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벼랑위 조국 그러니까 이 조국이 또 약간 다중의 의미로 좀 불리기도 하지만 사람 이름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뭐 일부러 아마 편집을 이렇게 한 듯합니다. 자, 여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야권 조수석 경질론 총공세, 직원 일탈 행위마저 슬쩍 넘기려 경질 통해 무너진 청기강 잡아야 이렇게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범여권으로 간주되는 평화당과 정의당도 비판 기류입니다. 여야는요,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통하는 조국 수석, 단순히 낭만 넘어서 전국의 주도권과 연결돼 있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 정치권에서 대단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다룬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겨레 신문과 국민일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다룬 기사입니다. 먼저 한겨레입니다. 책임질 일 없다. 어모나선 민주당. 이런 내용이고요. 반면에 국민일보는요. 사죄까지 해놓고 총대맨 민주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둘 다 들어가는데요. 한쪽은 어모나선 민주당이다. 다른 한쪽은 총대맨 민주당이다. 확실히 기사의 분위기가 다르군요. 하나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기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청특감반 비위는 직원
일탈일 뿐이다. 조국 수석 엄호 나선 민주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이 자세히 있군요. 조국 수석 경질 야당 공세 커지자 민주당 의원들 책임질 일 안 했다. 이해찬 대표 크게 뇌물 먹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고 하네요.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데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발언, 주장 이거를 좀 충실하게 다루고 있고요. 직원 일탈이다. 이런 부분을 큰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자, 반면에 국민일보 기사는 제목부터 좀 다루군요. 여기 보겠습니다. 사죄까지 해놓고 그렇죠. 사죄를 며칠 전에 미리 했습니다.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국 수석 지키기 총대맨 민주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제히 흔들지 말라 두둔. 이해찬 뇌물 받은 것도 아니다. 당이 너무 밀린다 위기감 작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수석을 두둔하면서 엄호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된 게 있네요. 여기 보겠습니다. 뇌물 받아먹은 게 아니다.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할 동반자다. 조국은 촛불 정권의 상징이다. 이렇게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 정치권의 공방, 조국 민정수석을 둔 정치권의 공방, 영상으로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문책이랄까요? 경질을 요구하는데 저는 그건 야당의 정치적인 말하자면 행위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그 사안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은요, 여러 사람이 있어서 예상치 않았던 행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크기에만큼 관리자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안의 크기는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다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나사 풀린 청와대 사실상 풀린 나사를 조일 드라이버마저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호처 직원은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고 어전 비서관은 만취해서 음주운전이나 하고 특별감찰반 직원은 주말에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런데도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민정수석은 국회는 안 나오면서 자기 정치하느라 SNS나 빠져 있고 이러고도 나라 꼴 잘 돌아가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오히려 도둑놈 심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해에서 SNS나 하면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들어오시는 대로 청와대 집안 단속부터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네, 영상에 앞서 민주당의 입장을 다룬 두 개의 신문기사, 한겨레와 국민일보를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두 개의 신문기사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시는지요? 예, 저는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일보의 시각이 좀 타당성이 더 있지 않을까. 어제 이해찬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꽤 오래 이것을 방어하고 엄호하고 하는 이런 방탄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방탄 기자회견을 하면은 사실 국민들의 공감이 가야 되는데 어제 사실 좀 차가운 시선이 쏟아졌었습니다. 기자들도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이해찬 대표가 왜 저 방탄 기자회견을 저렇게 오래 하지?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비판을 했죠. 조국 수석 그 자리에 있기는 힘들다.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다는 것은 조응천 의원은 결국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청와대에서 봤지 않습니까? 정윤회 사건 때 그렇게 덮지 않고 전공을 하고 정도를 걸었으면 결국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빨리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결국엔 덮고 감추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은 그 과거의 전례를 잘 알기 때문에 이쯤해서 접어주고 이쯤에서 물러날 사람은 물러나고 정리를 해줘야 이렇게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것이지 정리하지 않고 가면 결국은 이 정리되지 않은 폭탄이 결국에는
2, 3일 가서 일주일 뒤에 예. 결국 터진다는 논리거든요. 예. 결국 이 조국 수석을 이렇게 대통령과 예. 민주당이 이렇게 방어하다 보면 가뜩이나 자꾸 추락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더 나빠지고 더 하락하지 않을까 여러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예. 대통령께서 사실 조국 수석을 옆에 두고 있는 이유는 예. 공직자 비리수사처라든가 예. 사법개혁 부분에 대해서 예. 조국 수석이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니면 사실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이 아니라도 전문가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에 대해서 두둔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 임무를 주면 누구라도 와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국정 철학만 잘 밝혀주시면 누가 와도 대통령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리라고 봅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다른 의원들은 사퇴할 필요가 없다. 또는 사퇴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사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예. 당대표의 반기를 들고 당대표가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예. 저 입장을 뒤집는 그런 발언을 하기 어렵죠. 그럼 조응천 의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조응천 의원은 원래 청와대에 있을 때 저렇게 우병우 예. 수석하고 각을 세운 것만 해도 예. 저 사람 성격이 대단합니다. 아. 저 나가서 저분이 또 식당까지 차린 분이죠. 예. 생계가 곤란해서. 예. 그래서 하여튼 저분은 개인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바른 말을 해야 당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대통령도 예. 더 발전할 수 있는 국정을 일궈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제 바른 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두 개의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두 개의 기사가 예. 정반대의 기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네. 뭐 총대를 맨 민주당, 엄호 나선 민주당. 예. 뭐 결국 이제 민주당은 이 목소리를 같이 해서 사실 조국 수석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라는 쪽에 힘을 실었다는 것이고. 사퇴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이다는 내용은 공통점입니다. 물론 뭐 조응천 의원께서 그렇게 SNS에 올리신 부분도 있고 당내에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라고 이해찬 대표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이 국민들께서 듣기에는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조국의 비위 행위가 없었지 않습니까? 조국 수석의 문제를 뭐 우병우 수석과 뭐 이전에 이 여러 가지 뭐 이 사안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뭐 이 정도 민정이 문제가 있으면 뭐 수석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할 수가 없죠. 그리고 조국 수석이 아니면 된다 아니다라는 것은 저는 판단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국 수석이 이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함에도 아직까지 사법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만큼 기득권의 저항이 심하다는 얘기고요. 오죽하면 박지원 전 대표께서 조국 수석을 지금 바꾸는 것은 사법개혁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또 의견을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이전에 뭐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최순실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을 한번 보셔도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법개혁이 쉬울 것 같으면 왜 이제까지 안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추가 질문 드릴게요. 아까 최영실 의원께서 제가 추가 질문 드렸었는데 사실 지난 2일에 이 사안이 본격적으로 불거졌을 때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 논평을 냈거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이해찬 대표가 사실상 그 사과와는 좀 결이 다른 발언을 하면서 의원들의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사과 논평을 했다라는 거는 책임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사과를 냈을 텐데요. 저는 정치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상황이든 국민들께 이 심려를 끼쳐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야당 의원으로 있을 때 세월호 사태가 터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었고 모든 책임을 제가 다 진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개인적으로 겪었었습니다. 저는 정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대변인의 사죄도 마찬가지로 국민들께 이렇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한 저는 사죄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이런 게 불미스럽다라는. 저 또한 당 대변인으로 일을 해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국민들께 우선 송구하다는 사죄를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공환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할 얘기 좀 많은 것 같은데요. 할 얘기를 많으신데 좀 압축해서 좀 하겠습니다. 압축해서 일단 배재정 의원님께서 잘 이야기하셨는데 일단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 연계된 것은 아니다.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계를 어디까지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휘 감독 책임은 법적 책임입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처벌 안 될 뿐 징계 책임이라든지 지휘 감독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징계라든지 이런 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국 수석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일탈 행위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김종철 의전 비서관처럼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개인적 일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직기관 비서가 검찰 반원이 자기의 직무상 권력을 그대로 막아야 될 사람이 그대로 행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휘감독 책임 분명히 물어야 될 책임이죠. 그게 완전히 다른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감독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감반을 바꿨죠. 그럼 특감반을 바꾸는 책임 있는 본인은 왜 안 바뀝니까? 본인이 최종적 책임을 지고 있죠. 특감반이 최종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최종적 책임은 본인한테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법개혁 관련해서 물론 조국 수석이 어떤 적임자일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의구심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미 조국 수석은 사법개혁을 하기에는 이미 멍이 들었습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인사참사라든지 뭐 본인의 영역 내에 많은 문제가 생긴 거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번 건을 통해서 이미 본인의 이야기가 정당성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법개혁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가? 이미 저는 많이 약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본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많다. 좋은 사람들 잡아주면 오히려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국 수석에게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당은 경질론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경질론 이전에 사퇴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본인이 자리에 있느냐는지 경질을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본인은 경질되기 이전에 자리에 있느냐는 모습이 아니라 사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최종적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국정의 최종적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참모는 뭐 사퇴할 권한도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아니, 책임을 진다는 것이 본인이 민정수석을 그만두는 것이 책임지는 일이라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완수하는 것이 참모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고요. 그 거치는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실 문제죠.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두 개의 기사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민정수석실에서 해야 할 일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했던 게 아닌가요? 처음에 특별감찰반에서 비위가 적발이 됐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 적발을 했고 그리고 청와대 같은 경우는 징계할 권한이 6급 이하는 없으니까 돌려보내서 더 수사를 할 태양이 있다면 수사를 하라고 수사를 지시를 했고 거기에 더 나가서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한다면 뭔가 기강을 좀 쇄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별감찰반 전원을 바꿨는데 거기서 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과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때를 비교를 해보면 그 시절의 민정수석이라는 부분은 앞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뒤에서 완전히 검, 경, 뭐 세무기관까지 꽉 틀어지고 국정까지 꽉 틀어지고 뒤에서 온갖 거를 해야 하는데 우병우 민정수석 한 사람 우리가 수사해서 뭔가 비위가 있는 거를 밝혀내기까지 얼마만큼이나 어려웠습니까? 그만큼의 실제로 검찰의 실세 중에 실세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권위적인 문화 같은 것을 없애보자고 청와대가 새롭게 학자 출신의 조국 민정수석을 영입을 해서 민정수석으로 일을 하고 있고 과거의 어떤 권위적인 상황에서의 민정수석의 업무 스타일과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거를 두 개의 평면을 놓고 이제 뭐 비위가 드러났다. 이제 뭐 제대로 통솔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책임을 묻는 거는 정치적인 공세 쪽이 저는 더 가까워 보여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민정수석이 하는 업무 내지는 스타일 내지는 민정수석이 했던 역할과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게 비위로 연결될 수 있을까는 저는 궁금하다는 거죠. 이경환 변호사께서 갑자기 발언권을 요청하셨는데 간단하게 15초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뭐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성전 과거 정부 같습니다. 과거 정부까지 이르지 않으면은 결코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 예.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본인들이 도덕적 알겠습니다. 기준으로 봐야지 왜 알겠습니다. 과거 정부에 계속 비하는지 저는 과거 정말 얘기를 자꾸 의문스럽습니다. 한다. 양지열 변호사 제가 반론을 하셔야 될 것 5초만 같아요. 드릴게요. 예. 양과 질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을 다르다고 하면 다르죠. 같다고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국 민정수석의 거치 그리고 그 조국 민정수석을 대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다루는 기사를 좀 봤는데 오늘 네 분의 목소리가 조금씩은 다 다르시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갈수록 굉장히 묘해지는 사건일까요? 아니면 뭐 해프닝일까요? 아무튼 그 내용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가짜 권양숙 자녀 취업 윤장현 개입한 의혹. 윤장현 전 광주시장 최근에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문자를 받고서 4억 5천만 원을 줬다.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기 피해자가 됐었는데요. 갈수록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써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굉장히 묘한 상황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4억 사기 보이스피싱범 아들과 딸을 광주시 공기업과 사립학교에 취업을 시켰네요. 사기범의 아들과 딸. 그럼 이것도 사기를 당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윤 전 시장 직권 남용 혐의로 입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변호사 두 분께 좀 집중적으로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경환 변호사께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저도 그게 좀 궁금한데요. 예. 원래는 단순 보이스피싱으로 생각을 했다가 또 그렇게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의혹만 제기해가지고 뭐 단순 보이스피싱은 아닐 것이다. 아마 공천 과정에서 어떤 뭐 돈이 오고 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보이스피싱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돈이 위선과 연결될 거라고는 어떤 것은 단절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그 부분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돈은 12월부터 1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서 건너갔는데 그 만약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았다면 여기서 단절이 되어야죠. 그런데 3월 달에 자신의 자녀들이 취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김대중 컨벤션 센터입니다. 7개월 동안 비적으로 채용됐다가 최근 문제가 불거지는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10월달 그만뒀다는 이야기고 또 딸도 실제로는 사립학교에 채용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실제로 윤장현 전 시장이 어떤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밝혀졌다면 분명히 모종의 어떤 이 윤장현 시장과 보이스피싱 가해자, 피의자 사이에 어떤 그냥 단순한 어떤 보이스피싱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는 보기 힘든 아무리 봐도 그렇게는 안 보여요. 아무래도 그렇게 안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어떤 보다 많은 관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관계가 무슨 관계였느냐, 왜 돈을 주게 되고 그런 관계도 계속 이루어졌는가. 그 속에는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이 연루될 가능성도 높고 그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조사를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단순한 보이스피싱이라면 한 번 정도 사기를 당하고 끝나는 게 상식적인 건데 액수도 거액인다다 돈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갑니다. 그리고 그 사기범의 자녀를 취업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유는 잘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만약에 이런 사안이 변호인으로 의뢰가 들어온다면 이걸 어떻게 좀 접근하시겠어요? 아니 일단 이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좀 의구문실 가장 큰 게 그거잖아요. 처음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예를 들어서 권 여사인 걸로 착각을 했다라면 착각을 했다. 거기까지는 끝인데 근데 취업을 시켜주는 과정에서는 권 여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부터는 왜 개입을 했냐가 또 그러니까 취업을 보이스피싱으로 취업을 시켰다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소리입니다. 그럴 그거는.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어떤 이 김모 씨라는 사람에게 뭔가를 더 속은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속았다고 할지라도 저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이제 물론 이건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본인이 시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을 해서 뭐 어떻게 보면 밀어넣기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이른바 낙하산을 동원을 시킨 거라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제 시장으로서의 재임 기간이 끝나가는 기간에 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도 사실 저는 좀 이해하기가 없는데 보통 지자체장들도 비위를 저질러도 자기가 힘 있을 때 저지르지 임기 얼마 안 앞두고는 저런 일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끝나고 바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고 바로 어떻게 보면 형사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했는지는 추측하기도 사실 저는 솔직히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언론인이시니까 자, 언론인 관점에서 이 사안의 핵심은 뭡니까? 이 사안의 핵심은 그 김모 씨라는 이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대단한 분이다, 그분이. 그렇죠. 이 사람이 광주 지역 정치권에서 아주 발이 넓은 이 아주머니고, 이 아주머니가 그 정치인들한테도 굉장히 접근을 많이 해서 일도 많이 해주고 일을 잘한답니다. 일을 잘해서 굉장히 신뢰를 쌓고, 이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그 자기 이해관계도 개입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윤장현 시장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뭔가를 알고 있죠. 이 사람은. 그게 뭔가. 그렇죠. 그걸 핵심을 찌른 거죠. 그러니까 윤장현 시장이 지금 작년 연말부터 가장 뭔가를 바라고 있을까?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결국엔 공천 아닌가? 결국에는 공천을 바라고 있는 윤장현 시장의 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취한 그런 뭐 사건이죠. 알겠습니다. 예, 혹시 이거 그냥 100% 추측입니다만 추측입니다. 추측. 이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권양숙 전 여사라면서 속은 그 보이스피싱 케이스와 이 김모 씨 청탁이 있었다면 두 개를 전혀 별개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김모 씨는 윤장현 시장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2번 이중으로 이용해 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보이스피싱 해보니까 여러 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윤 시장만 속았다는 거 아니에요. 김모 씨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큰 광주시장을 하신 분인데. 근데도 혼자 유일하게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김모 씨 입장에서는 이분이 제일 속이기 쉽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이게 그냥 추측입니다. 아무튼 지금 뭐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도대체 진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규환 변호사도 하신 말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예, 어떤 생각이 다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윤장현 전 시장이 김모 씨라는 사람을 전혀 몰라야 정상이죠. 처음에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이 사람과 나중에 했던 것이 단절이 된다면 보이스피싱한 그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을 왜 아들, 딸을 취업시키려고 하는지 왜 만났는지 이 과정이 생략돼 있죠. 왜 일반적으로 시장이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만날 때 무슨 이유가 있는데 무슨 누군지를 알게 되고 시장 만나기 하늘이 별 따기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만났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또 자녀 취업까지 부탁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 무슨 잘 알고 있는 관계이지 않고서는 상의적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단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결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또 아까 그 김모 씨가 하도 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윤장현 시장이 이렇게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할까 의문점이 들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면 윤장현 시장도 당할 뻔했다라는 생각을 좀 들기도 했습니다. 훌륭하다는 거는 반어법을 쓰신 거죠. 그렇다. 저는 오리무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리무중? 오리무중인 사안을 놓고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앞에 안개가 정확하게 꼈는데 뭔가 얼뜻 보이긴 합니다만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뒤쪽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씨가 나왔네요. 오빠 사기 의혹과 무관 합의된 사안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요즘에 유행하는 신조어가 바로 비투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가족이 그 가족의 과거 빚 때문에 그 유명 연예인이 논란에 휩싸인 일이 계속 빈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연예인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 들어보겠습니다.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비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개그우먼 이영자 씨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글을 올린 A씨는 이영자 씨의 오빠가 약 1억 원의 가게 숲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도주했다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당시에 이영자 씨의 친오빠를 고소하자 이영자 씨가 3천만 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는데요.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이영자 씨가 직접 찾아와서 자신의 오빠를 믿어달라고 했다. 오히려 오빠보다 이영자 씨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영자 씨의 친오빠 주장은 달랐는데요. 이영자 씨의 친오빠 B씨는 동생은 A씨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1억 원 가계 수표를 발행했다는 주장 자체가 소설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청와대 청원글을 통해 아무런 잘못 없이 동생 이름이 거론될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영자 씨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영자 씨는 사건에 전혀 관여된 바 없고 합의를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영자 씨 측은 해당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며 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유명인 가족의 비투 논란, 과연 어디까지 확산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 두 분 나오셨는데 어떤 분이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영자 씨의 책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열 변호사. 일단 이 주장이 너무 엇갈리고 있기 예. 때문에 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린 분의 예. 주장은 뭐냐면 내가 그 슈퍼마켓을 운영을 하는데 예. 그 코너 하나를 이영자 씨의 오빠가 와서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거를 이영자 씨를 믿고 맡겼고 또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돈도 1억 원 가량을 수표로 발행을 해줬다. 그런데 갚지를 않았는데 나중에 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영자 씨가 접촉을 했더니 예. 아니 어차피 오빠는 돈도 없으니까 네. 빈털터리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3천만 원 받고 끝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울겨 겨자 먹기로 끝냈다라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재산이 실제로 없는 사람에게는 뭐 압류를 하거나 그래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영자 씨에게서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 오빠 같은 경우도 별도로 입장문을 내놔서 예. 연예인인 내 동생이 뭐하러 그런 자리에 와가지고 자기 얼굴 내밀고 오빠를 믿어달라고 하겠냐. 그리고 내가 돈이 부족했으면 이영자 씨에게 1억 원을 빌렸을 것이지 왜 거기서 가계수표를 냈냐.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예. 슈퍼마켓 같이 운영하다가 같이 사업이 안 됐던 것뿐인데 이거를 허위로 저렇게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완전히 지금 사안이 주장이 엇갈리고 완전히 있네요.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에 이 비투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이 계속 논란이 휩싸는데 이경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저는 유명인들이라고 해서 예. 특별한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든지 정치적 책임이라든지 도의적 책임도 부과되는 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뭐 연좌제 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건 당연히 없는 거고요. 예. 그렇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도의적 책임을 질 만한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예. 한다면 그건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쟁점인데 예. 이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과 이영자가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거든요. 피해자는 그 부분. 만나서 이영자를 보고 돈을 주게 되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이영자가 와서 잘 봐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영자 씨나 그 동생은 실제 가해자는 이영자 씨 동생과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이 부분은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사실이 완전히 지금 완전히 다른 주장이 부분이죠. 다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예 안 만났고 예. 안 만났기 때문에 잘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면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뭐 도의적 책임은 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유명한 법적으로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전혀 없는 거네요. 법적으로 전혀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잘 봐달라 이야기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잘 봐달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피해자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들게 했다면 거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영자 씨와 어떤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 사이의 어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아마 소송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겠네요. 지금 소송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은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송은 불가능해서 청와대에 이렇게 민원을 올리지 않았는가, 청원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내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 소송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 뒤쪽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좀 한 장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요. 관이 있고요. 그 앞에 개가 엎드려서 자는 건지 조든 건지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도 부시 전 대통령의 빈소를 지키는 설리. 개의 이름이 설리입니다. 지난달 30일 별세한 조지 H.W. 부시, 아버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도움견이 바로 이 설리거든요. 주인의 관 옆에서 떠나지 않고 저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라서 미국인들이 참 감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외신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설리는요. 레브라도 리트리버 종. 제가 지금 적어왔습니다. 개 종류로는 레브라도 리트리버 종인데요. 지난 6월부터 부시 전 대통령과 함께 생활을 해온 도움견입니다. 뭐 문을 열어라. 그리고 물건을 가져와라. 그러면 다 이행을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개로 알려져 있는데 주인인 부시 전 대통령이 고인이 되자 저 관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통상 굉장히 인정이 많으신 분을 인지상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뭔가요? 견지상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표현을 쓸까요?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 개가 저렇게 사진에 나와서 대서특필이 되면서 저 개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겠는데요. 저 개 종자를 같은 종. 그렇죠. 저 종자를 어디서 분양받는지 저 문의가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레브라도 리트리버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가격도 원래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하여튼 저 개를 찾으려는 전 세계 부호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뭐 지금
내일입니다. 5일 부시 전 대통령 장례식이 열리는데 지금 저 반려견이라고 할까요? 보호견이랄까요? 아무튼 설리 미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국제기사 하나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프랑스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노란 조끼. 마크롱 최대 위기다. 이게 돼 있습니다. 노란 조끼는요.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며 시위에 나선 사람들이 노란 조끼를 착용한 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과격한 시위로 변하고 있거든요. 내용이 있습니다. 유류세 인상서 촉발된 시위, 중산층의 일반 시민까지 가세해서 폭력 시위로 바뀌었습니다. 문화재도 파손돼서 파리 중심가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프랑스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 사진 보시면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파리의 유명한 그 개선문에 있는 상징에 있는 개선문에 돼 있는 조각상인데요. 시위 과정에 이렇게 파손이 됐습니다. 완전히 깨져 나갔습니다. 이게 대단한 문화재인데 이렇게 파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이 과격 시위 양상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자, 배재정 전 의원님. 유류세 인상,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대단히 반대를 하면서 이런 폭력 시위 양상으로 빠진 거예요.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게 마크롱 대통령 집권 이후에 계속해서 복지 정책은 축소하고 친기업적인 정책들이 기반이 되면서 이 불만이 축적되다가 유류세 인상이라는,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건이 바로 이런 시위로까지 촉발된 것 같은데요. 마크롱 대통령 하면 뭐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젊은 나이에 또 인기가 상당히 높은 대통령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또 대통령이 되어서 두 분이 곧잘 비교가 되는 우리 보수 야당 쪽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은 이렇게 잘하고 있고 인기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의 비판까지 할 정도로 좀 관심을 많이 받은 대통령인데 정치적으로 지금 좀 위기에 봉착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20% 25%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뭐 제가 여당의 이 일원으로서 바라보면 역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자성을 또 좀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프랑스의 이런 소요가 뭐 우리의 기쁨이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라든 이게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축소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진통이 있게 마련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뭐 프랑스와 우리나라, 뭐 미국, 뭐 모든 이제 전 세계 나라의 경우들을 잘 반영해 가면서 이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는 그런 뭐 좀 타산지석으로 삼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뭐 정부 정책에 반발하지만 그래도 문화재까지 파괴를 한다면 글쎄요. 프랑스는 문명 국가로 통하는 나라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인 듯해서 지금 외신에서 크게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슈에 대한 패널 분들의 깊은 생각을 들어봅니다. 보시죠. 자,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사립유치원 3법 끝까지 진통. 지금 국회에서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그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사를 2건 준비했는데요. 소개를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동안 패널 네 분께서는 의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먼저 세계일보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유치원 비리 방조하나, 한국당 필요 범위서 제한적 규제를 해야지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치원 3법 여야 공방이다. 일단 이 회계 관련된 부분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 회계 일원화, 보조금 전환 주장, 야당 지원금, 부담금 회계 분리해야. 그러니까 회계를 모든 돈을 통합해서 해야 된다. 아니다. 야당은 돈에 따라서 좀 분리해야 된다. 이 부분이 맞서고 있고요. 민주당 쌈짓돈 만드는 길 열어주는 거다. 한국당 부정 사용 시 처벌하면 되지 무슨 쌈짓돈인가 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옆에 기사 하나 더 보죠.
경향신문입니다. 여당 회계 투명성 집중하자. 한국당 사유재산 침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방점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역시 사립유치원 3법 교육이 법안심사소의 모습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자, 네 분께 의견을 좀 써달라고 했고요. 앞에 좀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최경철 편집위원.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처음에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의 부정회계 상황을 고발했을 때만 해도 사실 유치원이 모두 다 잘못하는 것처럼 정말 썩어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도매금으로 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자꾸만 이렇게 유치원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화의 장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법안을 만들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유치원 사람들이 말하는 부분에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완전히 나쁜 집단으로 매도되어서는 안 되고 어쨌든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만들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정당들이 연구해온 것들을 모아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박용진 3법도 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법안도 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박용진 3법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가자. 유치원의 자율성을 좀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것이 지금 바른미래당이 좀 중재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계 시스템은 민주당 안대로 일원화를 하자. 일원화. 그러니까 모든 돈을 동일한 회계 시스템으로 그렇죠. 하자. 회계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그 대신 민주당은 좀 법적 규제가 강한 보조금으로 가자. 모든 돈을. 하지만 한국당은 보조금은 너무 가혹한 규제가 많으니까 지원금으로 가자. 한국당 이렇게 얘기하고. 보조금하고 지원금이 좀 다른 돈이죠. 다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재안을 내서 회계 시스템은 일원화하되 그렇다면 보조금보다는 좀 규제가 덜한 지원금으로 삼아서 어쨌든 이러한 중재안을 만들어서 내년 학기가 벌써 2월 달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자꾸 이렇게 끌어버리면 내년은 어떻게 지금 폐원을 계속 해버리면 집단 시위를 통해서 그러면 애들을 받지를 못하니까 어쨌든 중재안을 빨리 마련해서 국회가 합의하는 모습을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국회에서 쓰던 여야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립 유치원하고 사립학교의 차이점을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됩니다. 사유재산으로 돼 있는 사립 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지도 않고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각종 제한을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의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지금 상태에서도 사립유치원이 교육용 기관으로서 제공이 돼 있는 만큼 그 법이만큼은 제한을 따라가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걸 인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회계 투명성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맘대로 법안.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왔든 국민혈세에서 나왔든 그것이 교비란 말이에요. 교비와 관련해서는 교육비용으로 써야죠. 그걸 어떻게 명품백을 싸자는 거에 명품백을 싸도 이거는 내 맘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조해주는 법안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다? 그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 없다고 보여요. 네.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이 사립유치원 3법 지금 진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기술이 필요한 때라고 기술이요? 쓴 이유는 타협의 기술입니다. 사실 어제 교육위 법안 소위가 이례적으로 공개가 그렇습니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법안 소위는 작은 회의실에 가서 하는 것이 상례인데 저렇게 지금 방송으로 이렇게 상임위 자리에서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원들도 자신의 발언의 선명성을 좀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또 법안 소위가 다시 이어진다면 이 여야가 함께 알 것 같아요. 지금은 타협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 적정한 수준의 법안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때라는 데는 저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한 발 더 들어가서 타협을 좀 만들어낼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유치원 문제가 처음에 불거졌을 때 국회에서 당장이라도 뭘 할 것처럼 분위기가 있었는데 연말이 다 됐는데 아직 성과가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여야 모두 올해를 넘기면
이 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또한 알고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경환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타협 기술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말 이전에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서로의 존중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쪽의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유치원장들이 명품백을 사는 것처럼 명품백 내지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유재산제의 성격이 있고 사유재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화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공공성을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타협이 될 수가 없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 명품백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사립유치원을 초청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아니 뭐 명품백 좀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가 명품백이기 때문에 그게 박용진 의원의 발이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품백이 원래 나왔던 이야기는 사립유치원장들 중에 비리 있는 유치원이 명품백을 샀기 때문에 나왔던 이야기지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죠. 그거는 오도를 하는 겁니다. 오도가 아니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그런 비리가 있었고 구매한 사실은 있었다. 그런 사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비호하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발언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설명을 한 거다. 그리고 이거에서는 명품백은 진짜 일부 유치원에서만 그랬었는데 왜 그거를 전체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하냐. 이런 말씀이시죠. 전체가 할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없죠.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겁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표의 힘이라고 쓰셨네요. 일부의 문제가 있었던 건 맞죠. 일부의 문제라도 안 생기도록 하자는 게 또 이 법안의 취지인 거고. 그래서 박용진 3법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회계 투명하게 하자. 회계 투명하게 한 다음에 저는 참 한유총이나 이런 쪽에서 강경하게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회계를 투명하게 해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정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치원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한다면 더 어렵다는 걸 또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도 갑작스럽게 자유한국당에서 이게 지원금하고 지금 그 학부모들로 받은 돈을 분리해서 회계하자는 거는 돈은 이름표가 절대 없습니다. 돈은 한 주머니에 섞이는 순간 어느 돈인지 몰라요. 그거를 회계를 나눠서 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한쪽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더 키울 수 있게끔 법을 개혁을 하자는데 그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기존에 뭐 한유총이나 여러 유치원의 어떤 표를 의식한 게 아닌가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그러면 과연 어느 쪽이 더 표를 나중에 결과적으로 받게 될지는 표의 힘으로 또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표의 힘, 뭐 여러 가지 뜻을 좀 담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있습니다. 신문이 바람에 날리고 있군요. 제가 지금 바로 잡았습니다. 여기 중앙일보 보면요. 갑질 논란 2년 만에 미스터 피자 MP그룹입니다. MP그룹 결국 상장 폐지 수순이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피자 전문 프랜차이즈는 미스터 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상장 폐지 수순을 밟는다.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그럼 뭘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른바 전 미스터 피자 회장이 2016년 경비원 폭행 혐의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지 2년여 만이다. 그리고 여기 더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 논란에 따른 소비자의 외면,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황이 겹치면서 MP그룹은 경영난을 겪어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갑질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됐다. 이거군요. 최영철 의원님. 갑질로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되는 결국에는. 결국 뭐 상장 폐지는 원래 잘 안 하거든요. 상장 폐지를 해버리면 그 기존 주주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가고 지금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분식회계건으로 지금 상패로 갈 수 있다는 그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사실 상패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인데 어쨌든 미스터 피자가 이런 식으로 추락하게 된 것은 결국엔 오너가 기업을 제대로 그 경영하지 못하고 결국 오너 마음대로 쓸데없는 짓 하다가 결국 기업이 상패로까지 간 걸 보면 오너십이 제대로 된 오너십이 필요하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도 사장 마음대로, 회장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없다. 주주 가치 더 실현해야 되고 종업원들의 복리도 증진해야 되고 오너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책임감 있는 자세를 잃어버렸을 때는 결국은 기업은 도산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의 사회적 감시가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 뒤쪽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 1시간 좀 못 남았습니다. 10시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른바 트위터 계정주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의 조사를 벌이게 되는데요. 수원지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김 씨를 상대로 계정, 그 문제의 계정에 과연 관여했는지 뭐 이런 부분 따져볼 거고요. 그리고 그 핸드폰, 없어졌다는 그 핸드폰 문제도 아마 검찰이 짚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경영 변호사, 예. 오늘 검찰의 소환 조사 오늘 출석하게 되는데 쟁점이 무엇일까요? 쟁점은 결국은 그 계정주가 해경군 김 씨냐 1번, 예. 두 번째는 해경군 김 씨가 본인이 계정주가 아니라면 본인이 썼느냐,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허위 사실이냐, 예. 이 부분인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정주가 해경군 김 씨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증거들은 많이 나와 있고,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본인이 예.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지만 예. 차고 넘치는 증거 하나도 보질 못했습니다. 실제로 오히려 저 자신은 없고 예. 오히려 공고를 통해서 달라고 했는데 예. 국민들이 나오는 증거도 별로 없죠. 예. 오히려 거기에 반해서 오히려 기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 계정주가 해경군 김 씨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김혜경 씨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예. 그렇다면 본인이 쓸 가능성이 높은데 예. 오히려 쟁점은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흘렸지 않습니까? 예. 본인 입장에서는 허위라고 믿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가 아니다, 사실이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의견서에서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흘리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경고를 한 것이라 보는데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재판에서 혹은 수사기관에서 예. 더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 사안의 이제 시효가 시한이 이달 13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자, 지금 막바지인데 김혜경 씨를 소환 조사하겠다라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공직선거법은 예. 선거 끝나고 나서 뭐 1년, 2년 지나서까지 당선된 사람 무효로 만들고 그러면 굉장히 국민사랑 그렇죠. 복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딱 6개월 내에 끝내야 되거든요. 6개월 내에 다 끝내라. 그러니까 예. 6.13 지방선거 있었으니까 이제 예. 12월 13일에 끝내야 하는데 결국 뭐 어떤 수사가 잘 다 됐건 다 안 됐건 무조건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번 부를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다만 경찰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증거 같은 것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그걸 들이 보여주면서 점검하는 것에 김혜경 씨가 얼마나 응할지 이걸 확인하는 정도인데, 정말 저도 점치기가 어렵네요, 사실 이거는 결론이. 왜냐하면 지금 전에 이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